저희가 창의성에 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창의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창의성이란 현재 나한테 주어진 어떤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다른 사람과 다르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과정,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뭐가 다를까? 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뭐 학자에 따라서는 4단계, 5단계, 6단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저는 7개의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네 번째는 도출했던 해결 방안이 옳은지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가서는 그렇게 도출했던 해결 방안과 비슷한 게 이미 존재할까 해서 선행 기술을 조사한 후에 조사했는데 본인의 기술이 이제 유일하면 그걸 이제 권리로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권리를 등록한 이후에 실제 창의적인 어떤 해결책을 실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럴 때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 방식, 문제 해결하는 사고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 이 첫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대개는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스스로 변형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때 많은 시험들을 봐왔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대개는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볼 때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풀었던 문제풀이 방식과 일반 사회에서 지금 저희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로 풀려고 했던 그 방식에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는 대개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대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본인이 문제를 찾아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정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관해서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풀이 과정과 절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답을 쓰게 되면 그 오답을 쓰게 된 거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답 노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음을 통해서 정답들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만약에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수능 시험에 있어서 특정한 문제가 답이 2개다. 바로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주어지면서 답이 하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의 수학의 영역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가능합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는 범위를 다른 친구들과 같이 배우는 게 아니라 미리 배우는 거죠. 2학년 때 3학년 거, 1학년 때 2학년 거를 배우는 겁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배우는 거고요. 선행학습을 해놓으면 미리 풀어야 되는 문제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본인이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고요. 따라서 학교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초중고등학교 문제에 익숙했던 사람이 사회에 딱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을 놓고 보죠.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다니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집에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의 문제점, 회사의 문제점,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문제점, 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이게 문제다라고 정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점의 시발점은
바로 문제를 찾는 겁니다. 문제를 찾고 문제를 또 찾아도 정확하게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답이라는 것은 하나가 존재하지 않죠. 하나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적인 창의적인 해결책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리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가 초중고등학교 때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 훈련을 많이 못 시켰다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정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주어진 문제, 그 다음에 주어진 해법, 또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이제 극히 과장된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발견하고 또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걔가 정말 정확한 건지 문제를 다시 정의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분석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가운데서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입니다. 정말 창의적인 사람은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는 문제 자체에 이미 답이 담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떤 문제는 문제가 잘못 정의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시하지 않고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하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정보는 어떻게 수집할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략 한 3개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 본인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아두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아둔 상태에서 어떤 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축적된 있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적용을 시켜서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시간에 거쳐서 본인이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꾸준히 축적해 두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는 거가 바로 이 창의적인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지식과 정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분석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외부에 있는 거죠. 정보가 담겨 있는 매체를 추가로 활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디어죠. 책, 그다음에 잡지 내지는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에 담겨 있는 정보를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 능력은 창의적인 사람한테 대단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찾아내고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소요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시행착오하는 그 과정을 단축시켜 줍니다. 자, 세 번째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특히 그 문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얻는 거죠. 창의적인 사람은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그런 도움을 얻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에 있다 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고민을 혼자서 안고 계속 고민하는 친구도 있지만 반면에 이미 그 대학 생활을 했던 선배나 아니면 그런 대학생들을 10년, 20년, 30년 만났던 교수님들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토로하면 그런 상담을 거치면 5분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5분이면 해결되는 거를 본인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넘게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창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또 조언을 받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은 이 2단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거나 아니면 해결 방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자료를 분석하거나 수집할 때 그림 그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썼고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역시 그림 그리는데 자료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미술가가 아니라서 못 그려도 꼭 그리는 습관은 자료와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 안에 이제 어떤 통찰력을 얻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획득하고 소화해 주는 과정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도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죠. 해결 방안 도출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창의성 또 창의적 사고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아이디어 발상하는 방법들, 뭐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3단계에 속하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이제 클라이막스가 꽃이죠.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2단계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해결 방법은 일단 기존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경우부터 이제 출발하고요. 거기서부터 통찰력이 나오고 이질적인 정보들을 결합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작업들이 쉽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열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잘 안 나오죠. 실패도 거듭되고 그러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 과정에도 실패를 딛고 또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걸 보통 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2단계에서 몰입하고 또 몰입하는 습관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몰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는 분위기를 본인이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 몰입하고 생각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만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또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몰입하는 순간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가 어떤 경우에는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책이 없이 아이디어가 불시에 찾아오면 그 아이디어는 또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죠. 그래서 본인한테서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창의적인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메모하는 것을 갖고 다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도 메모하는 습관, 이거는 또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노하우 중에 하나이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해봤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맨 첫 번째 단계인 문제를 정의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도 우리가 문제를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어떤 이제 제한에 걸려 있어서 그 제한 요소를 풀어내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풀지 못하면 계속 자료만 뒤져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제 자체를 이제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해결 방안 제시했던 걸 이제 검증하는 거죠. 도출된 그 해결 방안이 검증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확인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검증에 만약 실패하면 다시 새로운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증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뽑아내고 또 검증하고 뽑아내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도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적용할 것인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 사고의 산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재산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낸 것들이 이미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특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더 심각하죠.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창의적인 발상을 쭉 따라가서 창의적인 사고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을 따라가서
해결 방안을 도출했는데 이게 이미 경쟁사인 다른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거기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지식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록을 해놨으면 사실 이거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쪽에다 기술료를 주고 우리가 쓰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한 다음에 권리에 대한 체크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하고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같은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해결책이 나와 있으면 빨리 그거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색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른 팀에 있으면 이제 저희가 접어야 되는 거죠. 접어야 됨과 동시에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최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산업지상권,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이제 디자인, 의장이라고 표현돼 디자인이라든지 뭐 상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의해서 찾았던 해결 방안에 관한 이제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6번째, 7번째는 그렇게 이제 권리까지 보장받은 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물건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데 실행에 대해서도 역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보통 팀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개인이 하죠. 그래서 개인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권리 보장을 받고 다른 데와 중첩되는지 확인까지 거쳤으면 이제 실행에 옮길 때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 같이 움직여줘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하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설득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도 그게 창의적이고 참 우리 조직한테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된다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죠.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창의성이 또 한 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득과 협상은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의 산물을 조직에 확산시킬 때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득과 협상은 창의적 사고방식의 끝부분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처럼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고요. 그 과정이 과연 나도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7가지 과정과 단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이 존재하죠. 그 과정하고 비교해 볼 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는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 보통 아이디어 발상법이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이제 일반적인 창의성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구분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 결과에 관한 검증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그게 권리에 있어서 다른 권리를 해치는지 아닌지, 해치지 않는다면 내가 권리를 등록을 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하고 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인 사람인가,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창의성 자가 진단, 그다음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경우 그런 경우에 관해서 점검을 해보았고요. 또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절차를 또 나는 따르고 있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이렇게 체득하고 또 반복해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은 이 7가지의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가운데서 앞서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습관들이 나왔습니다. 그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안에서 아이디어 발상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